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눈물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실마리를 찾을지도. 지은이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 이즈미야 간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뿔을 가지고 태어났다. 뿔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물로 태생적 자질을 말한다.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유리 동물원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젊은 여성 로라가 등장한다. 로라는 유리로 만든 동물 컬렉션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뿔을 가진 유니콘을 아낀다. 사실 이 희곡은 작가 윌리엄스가 어찌할 바 모르는 슬픔 속에서 탄생시킨 작품이다. 로라라는 인물은 정신과의 입퇴원을 반복하다 마침내 전두엽 절제술로 폐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누나 로즈를 모델로 했다. 가족 중 가장 지성이 높고 온화했던 누나 로즈는 윌리엄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의 승인 아래 뇌수술을 받았다. 윌리엄스는 당시 대학에 다니느라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고 사랑하는 누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극중에서 로라가 소중히 여기던 유니콘이 사고로 바닥에 떨어져 뿔이 부러지고 만다. 그때 로라는 이렇게 말한다. 상관없어요. 아마도 신이 이런 식으로 축복을 내린 것인지 몰라요.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할래요. 뿔의 절단. 그 덕에 이 아이는 변종이라는 열등감을 더는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앞으로는 뿔 없는 다른 말들과 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윌리엄스는 뿔의 절단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로라에게 누나 로즈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담아낸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뿔의 절단은 만연해 있다.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생물의 근원적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다는 기본에 맞게 살아가는 태도를 회복하는 일이다. 근대 이후의 사회는 분명 일관된 방식으로 정상과 이상을 나누어 생각해왔지만 원래는 경계가 없이 연속된 것이다. 우선 자신을 하나로 파악할 것, 스스로에게 이상 또는 정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말 것.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모두 미쳐있기 때문에 미치지 않은 사람도 다른 형태의 광증으로 보면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파스칼의 팡세 중에서 갈등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휘감고 있다는 데서 왔다. 갈등이라는 것은 의식 속에 동그라미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세모라는 마음이 있어 양자가 대립한 채로 나란히 존재하는 상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동그라미라는 머리에서 유래한 생각과 세모라는 마음에서 유래한 감정이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운하지 않은 채로 몸부림치는 이런 상태를 갈등이라고 한다. 인간은 아무래도 명확히 정리하여 개운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한쪽을 땅속에 묻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때 대개의 경우 머리에서 유래한 생각 동그라미가 마음에서 유래한 감정 세모를 땅에 묻는다. 세모는 억압받고 지상은 동그라미의 천하가 된다. 겉보기에 당사자는 갈등 없이 개운하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억압당한 세모의 반발이 시작된다. 세모의 에너지가 의식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신체적 병으로 표출된다. 그것마저 잘 되지 않으면 세모의 모체인 마음이 파업에 돌입하여 에너지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즉,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은 몸과 일심동체이기에 몸도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 쉬이 피로감을 느끼고 태만감, 식욕 부진 등의 상태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울 상태다.
따라서 억압당한 것을 갈등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면 충분히 의미 있는 치료가 된다. 실제로는 마음껏 고민하는 상태가 건강한 것이다. 고민이나 고통에는 반드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 사람의 가장 근본에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과 관련된 깊은 메시지다. 병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 병은 사라진다. 병이나 괴로움은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은 것으로 그 안에는 매우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행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대개는 꺼리며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받지 않는 한 몇 번이고 다시 발송된다. 용기를 내어 받아들이고 그 꺼림칙한 포장을 풀어보면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머리는 이성의 장소다. 마음은 감정이나 욕구의 장소로서 몸과 일심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감각의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머리와 마음 사이에 뚜껑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머리에 의해서 열리고 닫힌다. 이 뚜껑이 닫히면 머리 대 마음 몸이라는 내부 대립, 즉 자기 모순이 일어난다. 그러나 일심동체인 마음과 몸은 결코 어긋나는 일이 없다. 머리에서는 해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마음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좋다, 싫다 등의 말을 사용한다. 매우 즉흥적이다. 인간을 이해하다 보면 다른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머리 부분에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이 머리가 인간을 에워싼 갖가지 현상의 열쇠를 쥐고 있다. 신은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그의 늑골을 꺼내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다. 하와는 아담을 유혹하여 함께 금단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자 돌연 자신들이 남녀라는 성차가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음부를 가렸다. 이것이 수치심의 시작이다. 신은 이에 노하여 두 사람을 낙원에서 추방했다. 벌거벗고 있어도 태어났던 두 사람이 왜 열매를 먹자마자 성차이를 알아차리고 수치심을 느꼈을까? 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 사물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원론의 열매였던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같은 인간임에도 남과 여라는 구별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성차의 상징인 음부를 가릴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원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나는 이원론의 획득이야말로 인간의 원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릇 의식적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은 모두 꿈이다. 만약 인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한순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깨달음이다.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선사가 들려준 유명한 말이다. 분별계교는 분별심에 의해 헤아리거나 비교하는 작용을 말한다. 머리에 이원론적인 이성의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이 인간 과실의 근원이라 말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뇌나 불행의 근원을 번뇌라고 한다. 번뇌는 집착에 의한 것이고 집착은 이원론적 이성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을 국가에 비유해보면 대개의 현대인은 머리가 독재자로 군림하는 전제의 국가다. 마음 몸은 늘 머리에 감시당하는 노예처럼 통제당해 어느 정도까지는 인내하고 움직이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든 반란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마음이 파업을 일으키면 우울 상태가 되고 폭동을 일으키면 조증 상태나 감정 폭발이 일어난다.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부조화로 표출된다. 유인원을 제외한 동물은
머리 없이 마음 몸만으로 이루어진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은 자기 내부의 모순이나 대립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지간히 이상한 실험을 하지 않는 한 동물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른바 마음 몸이라는 원주민이 사는 나라에 머리라는 이민자가 찾아와 어느 사이엔가 원주민을 지배하는 상태.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다. 마음 몸은 자신을 만들어주지만 엄밀히 말해 자신의 것은 아니다. 자연에서 빌린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그 자체로 내버려두지 않고 더럽히며 괴이한 것을 좋아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손상시킨다. 심지어는 인간조차도 조련마처럼 훈련시키고 정원수처럼 자신의 취미에 맞게 모양을 바꾸려 한다. 루소, 에밀 중에서. 습관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원론적 이성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습관은 인간의 행동을 어떤 매뉴얼대로 제어하는 장치다. 자칫하면 인간의 유연성과 즉흥성을 빼앗고 체인점의 접객 매뉴얼처럼 표면만 정돈되고 내적으로는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습관을 지지하는 생각으로 인간은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생활 시간, 규칙적인 식사 등이 너무도 당연히 중요시되는데 우선은 이전부터 철저히 생각해 봐야 한다. 예컨대 우울병 환자는 자주 밤낮이 뒤바뀐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나는 밤낮이 바뀐 생활도 좋다. 상태가 호전되면 저절로 생활 리듬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상담해 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치료법이 훨씬 좋은 경과를 보였다. 생물인 인간은 계절도 날씨도 나날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시계로 정한 인공적인 시간에 맞춰 규칙적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난폭한 이야기다. 예를 들어 기압이 낮고 비가 오는 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좀 더 자고 싶어 한다. 인간은 그런 날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자도록 진화해 왔다. 이처럼 수면 시간이라는 것은 매일 다른 게 당연하다.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한다는 지식에 휘둘려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다. 식사만 하더라도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거나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몸에 나쁘다는 사고가 거의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매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방식은 생물로서는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머리가 마음 몸을 강력하게 제어하려 들면서 여러 병적인 상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머리는 왜 마음을 강하게 제어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반도덕적이라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 머리에서 분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사람은 각자 꽤 다른 도덕을 내면에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성욕을 억압함으로써 강박신경증에 이른 경우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내가 만난 환자들은 강한 분노에 대한 억압 때문에 신경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간을 선한 존재로 이끌어야 할 도덕이 오히려 인간을 일그러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자신을 향해 단련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 안에 내재해 있다.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지상, 즉 의식의 영역으로 나와야 비로소 자각할 수 있다. 분노, 슬픔, 기쁨, 즐거움, 이 네 가지 감정은 아래서부터 즐거움, 기쁨, 슬픔, 분노 순으로 우물 안에 들어있다.
4개의 공은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공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공도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여기서 위쪽 2개인 분노와 슬픔은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라 불리는 것이다. 깊은 감정에는 부정적이고 위험인자라 여겨지는 분노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의 뚜껑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정신요법이나 카운슬링 중에도 환자가 변하기 시작할 때는 분노가 맨 처음에 나타난다. 이것은 깊은 차원에서 변화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다. 분노를 겪어야 한다. 그래야 감정의 우물뚜껑이 열린다. 나는 오래된 분노를 글로 표출할 것을 권한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하여 분노나 짜증이 밀려올 때마다 적어본다. 이것은 일기가 아니니 매일 쓸 필요도 없고 쓰고 싶을 때는 여러 장을 써도 되고 큰 글씨로 마구 휘갈겨 써도 그림이나 일러스트를 그려도 좋다. 여하튼 자신의 마음이 홀가분해질 때까지 적는 것이 요령이다. 그리고 이 노트는 치료사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끈덕지게 자신의 낡은 감정을 노트에 써가다 보면 조금씩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되면서 그 자체로 홀가분해진다. 최종적으로 반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로 변모한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홀로 행동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앉아 같은 영화를 봐도 제각기 혼자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으로서의 충실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누구와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기 한 사람 겨우 지탱할 힘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것까지 짊어질 수는 없다. 부부, 연인, 친구, 부모와 자식이라는 친밀한 인간관계나 환자와 의사라는 치료관계에서도 각자 자신의 발로 딛고 서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어느 순간 한쪽이 멈추거나 방향을 바꿔 둘 사이가 삐걱거리고 이별하기도 한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친구 관계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매일매일 인간은 변한다. 변하는 존재가 맺고 있는 관계 역시 매일 변한다. 각자 자기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지금 자신에게 맞는 인간관계를 매일 새롭게 맺어야 한다. 고독이란 결코 차가운 죽음의 암흑이 아니다. 고독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타인도 자신처럼 고독하게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주의해야만 한다. 사랑이라는 말만큼 손때로 범벅이 되어 잘못 사용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말은 고독이라는 전제 없이 이용되면 의존, 지배, 집착, 성욕, 허영심, 강제, 위선 등을 위장하는 가짜 꼬리표로 변하고 만다. 사랑을 논할 때 늘 혼란스러운 것은 사랑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부모-자식 관계에서 흔히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강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의 사랑으로 위장했어도 그 정체는 분명 욕망이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 불렀다. 자신의 보람은 타인을 끌어들이지 않고 스스로 얻는 것이 기본이다. 그 토대가 있어야 타자에게 욕망을 향하지 않는 관계가 형성된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 욕구를 채우는 대상 행위에서는 질적인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 욕구가 점차 양적으로 증대한다. 욕구의 정체는 마음이 호소하는 무언가의 굶주림이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같은 의존증은 모두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대리만족이라서 점차 자극이 커져야 한다.
하지만 대상 행위가 아무리 심화되어도 진정한 만족은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은 약간의 바람이 남아있을 때 절망을 말한다. 만일 기다리는 대상이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부산행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부산행 버스밖에 오지 않는다. 몇 시간이고 기다린 끝에 넋이 나가 절망이다 라며 한탄한다. 그때 길을 지나던 사람이 이곳은 부산행 버스 정류장이라고 알려준다. 그는 곧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행동으로 옮겨간다. 그만두고 다른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원망이 끊긴 절망의 모습이다. 진짜로 절망했을 때 사람은 집착을 떠나 자유로워진다. 더는 그곳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다. 그리고 진실로 필요한 행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 연극 연출가 피터 부룩의 말을 인용해보자. 반복이란 어릴 적에 흔히 하듯 같은 음계를 반복해서 치게 하는 피아노 레슨이다. 반복이란 기계적으로 같은 것을 반복하는 뮤지컬 순회 공연이다. 배역이 몇 번이고 갈려 현재 출연자는 15대째라서 그 몸짓에서는 의미도 재미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반복이란 모든 무의미한 것의 근원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배우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다. 반복은 삶의 부정이다. 피터 부룩, 아무것도 없는 공간, 직접 연극 중에서 죽어있는 것의 배경에는 기계적인 반복이 있다는 의미다. 살아있는 것에는 매뉴얼이 아닌 일종의 즉흥성이 중요하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의 장점과 신선도를 만든다. 강의나 강연에서도 미리 원고를 준비해 그것을 읽기만 하면 죽은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훌륭한 내용이지만 듣다 보면 졸음이 쏟아지는 이야기들은 대개가 수년간 반복해서 읽어온 것들이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이야기라도 상대에게 전해지기는 어렵다. 즉흥이란 제멋대로이고 부실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즉흥은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방식이다. 클래식 음악을 배우며 여기는 이렇게 해석해서 연주해야 한다는 지도를 받고 그것에 얽매이면 실수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영혼을 울리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연주밖에 하지 못한다. 즉흥성의 상실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속한 쪽을 다수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쪽을 소수파라고 말한다. 대부분 의뢰인이 느끼는 고통은 자신이 가진 어떤 자질이 소수파에 속할 때 생겨난다. 다수결 원칙은 정치뿐 아니라 사상의 영역에서도 유효하다고 단정하는 민주주의의 성격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사고에 관해서는 다수파가 늘 틀립니다. 정신에 관해서는 말이죠. 다수파는 의식이나 아이, 재산 따위를 초월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지프 캠벨, 빌 모이어스의 신화의 힘 중에서 조지프 캠벨이라는 신화학자의 인터뷰다. 여기서 말할 나위도 없이 사고에 관해서는 다수파가 늘 틀리다고 단언한 것은 통쾌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 다수나 소수라는 것이 결코 사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넓은 길을 가는 것이 다수파이고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넓은 길을 벗어난다. 다수파의 넓은 길에서는 모두와 함께 간다. 다들 하니까 나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 자신의 인생이 될 수도 없다. 다수파의 넓은 길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갑갑하다.
인간은 각자 독특한 존재다. 본디 10,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길이 나지 않은 10,000개의 길이 존재한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넓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기하거나 느끼지 않도록 마비된 상태, 거세된 상태에서 걷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고통으로 인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걷고자 하는 것일까? 누구든지 자유롭고 싶을 텐데 말이다.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하여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 한 권에 걸쳐 자세히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을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지침도 없고 그 좁은 길이 옳은지 물어도 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 매뉴얼도 없고 타인과 비교할 수도 없고 전례도 없다. 이것이 자유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리스크를 너무도 두려워한다. 그에 비해 넓은 길은 비록 자유롭지는 못해도 안전하다. 이것이 사람들을 넓은 길로 끌어들이는 최대 이유일 것이다. 넓은 길로 걷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당을 형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걷는 넓은 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넓은 길에 있는 안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일종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결코 무리를 지어 죽을 수 없고 동반자살을 한다고 해도 죽음은 역시 개인적인 것이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자신의 생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아마 엄청난 후회가 몰려올 것이다. 실패든 성공이든 자기다운 인생을 살았다면 납득이 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는 의미다. 죽음이 곁에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해진다. 그러니 잘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죽음을 잊어선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잠언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도 메멘토 모리 그 자체다. 1만 년이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라. 죽음의 운명은 이미 다가와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중에서 의뢰인이 죽고 싶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왜 죽고 싶어 하는지를 살피다 보면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좁다란 오솔길에 접어든 경우다. 의뢰인은 좁은 길에서 헤매다 짓이겨진 상태다. 다른 하나는 모두와 함께 넓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현듯 그 부자연스러움이 마음속에 공허함을 낳은 경우다. 죽고 싶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 깊이 갇혀있는 진짜 자신이 질식할 것 같아 더는 이렇게 살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메멘토 모리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자상 행위다. 손목을 긋는 행위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것은 통증을 느끼거나 피를 봄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에 좀 더 다가가 자신의 신체나 생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자상 행위를 한 직후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메멘토 모리에 의해 조금은 살아갈 힘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자상 행위를 비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소생시키기 위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시점에서 보면 인간사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은 메멘토 모리를 한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 예컨대 카레이싱,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카레이서가 되기를 원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에 모든 것을 건다. 늘 죽음의 곁에 있음으로써 삶을 정화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스카이다이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높은 상공에서 뛰어내려 죽음에 다가가고 낙하산 줄을 당겨 스스로 생으로 돌아온다. 전쟁터는 메멘토 모리의 장소다. 수많은 죽음이 살아남은 생을 더 빛나게 만든다. 좁은 길에서는 개인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메멘토 모리라서 국민 대다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분위기에 지배당하고 휩쓸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각자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자각과 긴박감이 있기에 어느 누구도 일부러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죽는 스토리가 많은 것도 메멘토 모리의 작용이 아닐까? 타이타닉호가 바닷물 속으로 침몰하고 있다. 침몰 직전에 등장인물 각각의 인생 총결산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보통은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난다. 극장 안의 관객은 모의 체험을 통해 각자의 메멘토 모리를 겪고 한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린다. 여기에 감동이 있다. 어떤 자극에 의해 마음에서 메멘토 모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병태가 바로 공황장애다. 이것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는 강렬한 불안 발작이다. 공황장애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왜 이 발작이 필요했는가라는 식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사이엔가 진짜 자신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조만간 하면 돼.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하자. 라며 어딘가에서 얼버무리듯이 매일을 살고 가장 그 사람다운 부분이 뒷전으로 밀려났음이 밝혀진다. 그럴 때는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남기겠는가? 오늘 하루를 어떤 식으로 지내고 싶은가? 라고 질문해본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뒷전으로 밀린 것의 전모가 서서히 밝혀진다. 불면은 어떤 병태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대중적인 증상이다. 불면은 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이것은 오랫동안 내게 의문이었다. 그런데 불현듯 매일 밤 자는 것은 매일 죽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르러 겨우 해독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불면이란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다. 그것은 삶을 끝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감흥이 없어 미련이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생각한 이후 의뢰인에게 하루의 마지막에 잠들지 못한다면 잠깐이라도 좋으니 자기다운 시간을 보내도록 권했다. 자기다운 시간의 내용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책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다. 몸을 움직이거나 일기를 쓸 수도 있다. 여하튼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그 사람다운 충실감을 맛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졸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몸을 움직이면 피로해져 잠을 자게 된다며 운동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운동이 그 사람다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독서 타입인 사람은 운동을 해도 당연히 헛수고로 끝나버린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를 시작으로 사회를 접하며 적응하기 위해 타자의 시점이라는 것을 획득한다. 이것은 사회성을 익히는 것으로 이를 훈련하면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것에 의해 형성되는 가짜 자신 때문에 진짜 자신이 차츰 답답함을 느낀다는 데 있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도 자주 듣는다. 자기를 믿는다라고 쓰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믿는 대상으로서의 자기 자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믿는다란 본래 어떤 보증이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믿는다의 근거가 붙었다면 그것은 이미 믿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한 가지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사랑이나 믿는다는 것은 근거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작용이다. 반대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머리에서 오는 욕망이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믿는 대상으로서 자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능이나 실적, 자격이나 직업, 지위라는 자신의 속성일까? 그것들은 모두 머리가 기뻐할 만한 사회적 평가일 뿐이다. 그것들은 달리 믿을 필요도 없는 보증서 그 자체다. 따라서 그것들은 믿는다의 대상이 아니다. 3강 마지막에 마음 몸을 자연이나 우주와 연결된 것이라 말했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자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연과 연결된 무한히 열린 자신이라면 믿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아이디어가 쏟아지거나 영감이 찾아오거나 화재 현장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일은 그런 열린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말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이 살아가는 의미다 라는 답이 있을 리 없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이요? 뜰 앞에 잣나무로다. 무문관 중에서 이것은 선문답 중 하나다. 달마 선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찾아온 것은 대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라고 제자가 스승인 조주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뜰 앞의 잣나무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다. 본디 무언가를 위해 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 왜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머리의 이성중심 발상이다. 뜰 앞에 저 잣나무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선가 걸어와 일부러 여기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다. 그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있기에 그저 살고 있다. 왜 라는 질문은 그런 있는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 인위적인 계략이나 목적, 의도, 의미를 멋대로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는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의미나 목적이 없으면 살아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목적이나 목표라는 것은 일종의 도입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자기답게 산다는 것을 쫓는 동안에 주어인 나가 사라지고 천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힘이 자신을 움직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는 살아있기에 산다고 말하듯이 생명 그 자체에는 본래 의미나 목적은 없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한탄하는 허무주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무의미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의미가 있다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탄하는 것이고 우쭐해하는 이성이 멋대로 의미를 구하고 있다는 최초의 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의뢰인이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찾아온다. 각종 매뉴얼에 갇혀 수동적으로 그것을 소화하는 데 길들여진 사회에서 왜라는 물음은 매뉴얼 인간에게는 위협과 다름없다. 그러나 아무리 금지당하고 봉인당해도 왜 사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죽어서는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애매하게 얼버무려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정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은 우리 자신이 이 같은 왜에 한번 철저히 맞서야 한다. 그리고 왜라는 물음이 분별이라는 번뇌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에서 자주 인용하는 시부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책을 마무리하고 싶다. 10장의 그림에서 소는 깨달음을 상징한다. 한 젊은이가 산기슭 마을을 출발하여 소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렸다. 1.
젊은이가 소를 찾아 나선다. 2.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다. 3. 겨우 소를 발견했다. 4. 소를 잡는다. 5. 소가 얌전히 줄에 묶여 끌려온다. 6. 소 등에 올라타 피리를 불며 즐거운 듯 집으로 돌아간다. 7. 소는 그림에서 사라지고 젊은이는 달을 올려다본다. 8. 소도 사람도 그림에서 사라지고 없다. 사람도 소도 모두 있는다. 거기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 하늘이다. 9. 강이 흐르고 나무에 꽃이 피어 있다. 단지 그뿐이다. 10. 배가 불룩한 노인이 옷을 걸치고 빙그레 웃으며 산기슭 마을에 나타난다. 그가 옛날 젊은이라 생각해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산기슭에서 내려와 젊은이와 만난다. 젊은이는 거기서 깊은 영향을 받는다. 원래 이것은 글로 쓰인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느끼면 된다. 이번엔 이 소를 진짜 자신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자. 1. 젊은이는 진짜 자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황하여 그것을 찾기 시작한다. 분별과 이성 때문에 잃은 것이지만 아직 그는 깨닫지 못한다. 이리저리 찾는 동안에 산속까지 들어왔다. 2. 여러 선인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자취를 발견했다. 3. 겨우 진짜 자신의 꼬리를 발견했다. 4. 난폭한 소 같은 자기 자신을 잡는데 악전고투를 하고 온 힘을 다해 묶었다. 5. 겨우 진짜 자신을 길들였다. 자신이라는 것을 간신히 파악하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6. 머리와 마음 몸이 하나가 되었다. 여유도 생기고 느긋하게 흥겨워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7. 소를 쫓는 일은 진짜 자신이 되기 위한 수단이었고 이제까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원래 내가 진짜 자신과 가짜 자신으로 구분되었던 것은 아니다. 본래의 모습이 되었을 때 진짜라는 형용사도 사라지고 그저 하나의 자신이 된다. 8. 이제 자신이라는 주어도 사라진다. 깨달음이나 신앙심, 그 어떤 것도 말로 표현하거나 의식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나 무에 상응하는 경지다. 9.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것, 인간도 초목도 강도 있는 그대로 공이나 무에 집착하는 것도 없다. 10. 아홉 번째 그림에서는 자연 그 자체로 일체화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산기슭으로 돌아간다. 산기슭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배가 불룩 나왔다. 술을 좋아하는 성자인지 불황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풍채로 빙그레 웃으며 나타난다. 그를 만난 사람은 결코 훌륭한 말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에 영향을 받는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어느 젊은이는 불현듯 자신이 소, 즉 진짜 자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여행이 다시 시작된다. 이처럼 시부도를 인간의 변화 성숙 과정으로 바라보면 꽤 흥미로운 함축이 담겨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할 때 대개는 6번째 그림까지밖에 상상이 미치지 않는 법이다. 시부도가 놀라운 점은 그 이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부터는 머리의 논리적인 사고로는 매우 다루기 어려운 풍부한 깊이가 있는 세계가 펼쳐진다. 이것이 이해를 초월한 것이라 해도 꼭 머리 한구석에 담아두자. 우리도 언제인가 이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눈물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실마리를 찾을지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자기다움입니다. 자기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답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며 심신의 모든 문제는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것, 즉 자아 정체성의 부조화가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특히 자기다움의 본질은 머리와 이성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배움이 있습니다. 머리와 이성으로 얻는 배움, 그리고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느끼며 얻는 배움입니다. 두 배움 모두 쓸모가 있지만 제가 살다 보니 몸과 마음으로 배운 것이 인생에서 더 크고 중요하며 진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일종의 거대한 안테나 혹은 송수신기와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와 내가 아닌 모든 존재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내가 아닌 모든 존재는 타인과 사물과 자연 등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인간은 몸을 바탕으로 마음이 형성되며 이 몸과 마음이 부자연스러운 머리와 이성의 작용으로 억눌릴 때 삶이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입니다. 자기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저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이성적인 분석으로 잘 풀어놓았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저도 하나 해결을 본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성과 불규칙성에 대한 갈등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규칙성이 건강과 성공에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성적이고 인위적이며 기계적인 규칙성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의 상태에 맞춰 사는 것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불규칙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적절한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시적 규칙성과 미시적 불규칙성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 규칙성은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맞춰 사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미시적 불규칙성은 이 거시적 규칙성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오래전부터 밥 먹는 시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몸에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늘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을 시각이 되어서 먹는데 그러면 속이 좀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또 어떤 때는 먹을 시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억지로 참기도 했는데 그러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땐 피곤한데도 잠자리에 드는 시각까지 기다리기를 고집했고 반대로 몸 상태가 좋아 졸립지 않은데도 억지로 자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일상의 규칙성에 대한 제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비로소 옛말 그른 것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라. 이 단순한 옛 조상들의 말에 우리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 상태에 맞춰 살아가라는 지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자기답게 살지 않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옅어지고 또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라 좀비가 되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몸이 되는 것이죠. 저자는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은 삶을 직시하기 위해 메멘토 모리의 경험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신체 자해나 위험한 스포츠 등을 통해 죽음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렷한 삶을 성취하려 한다는 말이죠. 특히 불면에 대한 견해에 무릎을 쳤습니다. 낮 동안 자기답게 살지 못한 사람은 가상의 죽음 체험인 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면에 대한 이런 분석은 제 평생 처음 들었는데 듣자마자 옳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기답게 사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 책의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지금까지 자기답게 사는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가슴속에서 회한, 분노, 슬픔, 기대, 희망 등이 뒤섞여 꿈틀거리는 걸 느낍니다. 저는 저답게 살 테니 당신께서도 당신답게 사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